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앞둔 국회 안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 등을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기초의원 3명 가운데 2명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로 나선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57%는 정당 공천까지 받아 출마한 걸로 확인돼 묻지마 공천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했고 여야 지도부도 대거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참여를 공식화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 선언에 화상으로 참석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넉 달 만에 10,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입국 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을 PCR 검사뿐 아니라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 결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 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전도 조금씩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서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13주기 행사가 거행이 됐습니다. 지방선거 판세와 변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프리카 풍토병인 원숭이 도창이 유럽으로 확산하면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백신과 치료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소식부터 알아봅니다. 오늘 추도식은 여야 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퇴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그리고 오늘 오전에 취임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참석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란 모자에 노란 풍선을 든 추모객들이 줄지어 헌화와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축소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13주기를 맞아 일반인도 참석하는 행사로 다시 열렸습니다. 추도식은 오후 2시에 시작됐지만 그 전에 이미 10,000명 이상이 묘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항상 추도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추도식이 진행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는 생각으로 살려고 항상 대통령님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딸 정연 씨가 참석해 추모객들을 맞았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겠다던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인 김정숙 여사와 참석했습니다. 경남 양산으로 귀향한 뒤 첫 공식 일정입니다. 여야 각 정당의 지도부와 오전에 취임식을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도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추모식 참석자들은 노 전 대통령의 애창곡 상록수를 함께 부르며 그를 추억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오랜만에 이곳 봉화마을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 지난날 당신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가면서 가슴이 좀 뭉클해집니다. 올해 주제인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는 노 전 대통령이 바랐던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강물은 그러니까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함께 힘을 내서 앞으로 나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재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으로 운영할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 전시관을 오는 8월 27일 개장하는 등 추모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물론 여야 지도부들이 봉화마을에 총집결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여당은 중도층 표심 잡기에 야당은 지지층 결집에 의미를 두기도 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네, 국회입니다.
여야 지도부 추도식에 열리는 봉하마을에 총 집결했는데요. 노 전 대통령을 함께 추모했죠. 네, 노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은 조금 전 마무리가 됐는데요. 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정세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추도식을 찾은 여당 지도부에게 악수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바라던 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직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의 못다 이룬 꿈이 이 자리에 함께한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완성되길 진정으로 고대합니다. 노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보수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나란히 참석한 것은 물론 정부와 대통령실 인사들까지 여권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을 강조하고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외연 확장 행보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추도식에 5년 만에 참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과 지도부 등 범야권 인사들이 고인을 기리는 모습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지지층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추도식에 앞서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을 되새기며 검찰 공화국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국민의힘을 견제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방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먼저 국민의힘은 지지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소속 의원 전원이 사전 투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자칫 조직력에서 우위를 점한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모두가 사전투표를 통해서 투표율을 올리자.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사전투표를 저는 다 사전투표를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에 앞서 경남 김해를 찾아 대선 이후 치러지는 선거이니만큼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유능한 일꾼을 뽑아줄 것을 호소하며 투표장에 가서 꼭 투표해달라고 강조하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만들고자 했던 분들이 투표장에 가기만 하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다른 분들 포기하지 않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주요 격전지 후보들도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을 P자형으로 돌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대학과 시장 등을 순회하며 민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경기지사 후보들은 오늘 저녁 지상파 3사가 진행하는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도 관심인데요. 잦은 사퇴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정 후보자 거취를 언급했는데요. 이르면 오늘 잦은 사퇴 관측이 나온 가운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호영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 결정하셨습니까? 글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도 정 후보자의 잦은 사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적인 메시지를 건네기보다는 충분하게 진퇴를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다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내 중진 및 또 다수의 의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그 정호영 후보자가 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이미 국민이 낙마시킨 카드라며 거듭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께서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을 하건 안 하건 그건 자체적으로 결정하실 문제이고요. 국가는 결국 국민이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 전국이 모두 지나갔지만 여전히 여야가 충돌할 지점이 곳곳에 남아있죠?
네, 제일 큰 문제는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입니다. 일단 내일 국회의장을 선출하는데 법사위원장을 누가 맡을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한 데 대해 여야 합의 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앞으로 2년의 원구성 협상 법적 주체는 지금의 원내대표라며 원점에서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오는 25일 공청회를 앞둔 차별금지법 등을 놓고도 여야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해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가입 등 현안에 대해서도 발언했습니다. 출근길 한마디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큰 행사 취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 IPF 가입 진행하시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IPEF는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런 통상 협상이 아니고요. FTA처럼. 이거는 인도 태평양 영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좀 광범위한 그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뭐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룰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고 한다면은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도식 열리는데 좀 국민 통해서 어떤 메시지 좀 그래서 뭐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뭐 권양숙 여사를 좀 위로하는 말씀을 담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첫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연결해서 이번 회담 내용 알아봅니다. 이경화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미일 두 정상이 첫 공식 회담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회담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첫 정상회담 내용을 약 40여 분에 걸쳐 기자회견으로 설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침공부터 중국, 북한 문제까지 폭넓게 국제정세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안보와 경제 면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사태가 타이완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타이완에서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군사적 개입을 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중국의 세력 확장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방위비를 상당한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고요. 미사일 등에 대한 반격 능력으로 이름을 바꾼 이른바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북핵 문제에 대응해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두 정상은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또 러시아와 중국을 의식해 유엔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개혁을 이룬 뒤에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G7 의장국인 일본은 히로시마에서 회담을 열어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결의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의 핵심이라고 꼽히는 새로운 경제 구상 IPEF 출범 선언도 곧 이어지는데 중국을 겨냥한 경제 협력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도쿄 시내 별도의 회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하는데 기시다 총리가 동석해 일본의 참가를 밝힙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도 화상으로 출범 선언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이 경제 구상은 반도체 등 주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핵심으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10여 개 나라가 참가 뜻을 밝혔는데 가입을 희망한 타이완은 빠져 있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을 우려한 다른 나라들이 참가를 꺼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과 일본은 경제안보 협력을 강조하면서 오는 7월 양국 장관급 경제정책협의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양국 간 최첨단 반도체와 우주 분야 개발 협력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내일은 쿼드 정상회의가 이어집니다.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외교협력체 쿼드 정상회의에는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호주, 인도가 참석합니다. 인도 모디 총리는 오늘 이른 아침 일본에 도착했는데요. 또 이번 총선 승리로 취임한 알바니즈 호주 총리도 취임 하루 만에 일본에 옵니다. 이번 회의 공동성명에는 차세대 이동통신 등을 협력할 민간 대화 채널을 만드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이동통신 산업 등에서 중국의 시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정상회의를 마친 뒤 내일 오후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지난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방명록을 적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환대와 동맹에 감사드린다는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지난 3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밀착 행보를 보였습니다. 소인수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의 농담으로 화기애애하게 시작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국의 배석자가 3명씩 참석한 회담은 예정됐던 30분보다 긴 72분 동안 이어졌고요. 또 10분 정도 예상됐던 단독 환담에선 두 정상이 25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정된 90분을 훌쩍 넘겨 정상회담을 마친 두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에 저녁 만찬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만난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축켜 세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용한 메리드 업, 남자보다 훌륭한 여성을 만나서 결혼했다는 의미인데 미국에선 남자가 스스로 낮추고 부인을 높이는 유머스러운 표현이라고 하네요. 바이든 대통령께서 좋아하시는 시인 예이츠는 인간의 영광이 어디서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생각해 보라. 나의 영광은 훌륭한 친구들을 가진 데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한 버틀러 예이츠의 시, 2017년 오바마 대통령이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에게 자유메달을 수여하며 읊었던 시였습니다. 건배사를 이어받은 바이든 대통령,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Thank you, Mr. President. We've had very productive meetings today, and even more importantly, we've gotten a chance to get to know one another personally. We shared a lot of stories from our early beginnings, and I think maybe we told each other too much. I don't know. The idea you would quote William Butler Yeats, I appreciate very much. It wouldn't happen in London. 두 정상은 선물도 주고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시대 선비들이 사용했던 좌식 책상인 나비국화당초 서한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선물했고요. 함께 한국에 오지 못한 질 바이든 여사를 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전통 문양이 새겨진 감색 모란 경대와 함께 본인이 기획했던 마크 로스코전의 도록도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루먼 전 대통령의 좌우명이 담긴 명패를 선물했습니다. 명패에 적힌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 말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를 결정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썼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특별 제작을 위한 조종사 선글라스도 선물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대학 시절부터 즐겨 쓰던 선글라스라고 하네요. 2박 3일 내내 많은 일정을 함께한 두 정상, 마지막 날 서로를 향해서 엄지척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번 만남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전략으로 발전시키긴
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재치 있는 입담과 이웃 아저씨처럼 친근한 모습을 두고 해외 정상과 친분을 양국 관계 발전으로 이어가는 50년 외교 베테랑의 스타일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74년 만에 시민들에게 문을 연 청와대가 오늘부터는 건물 내부를 차례대로 공개했고 시민들은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 내부가 공개된 곳은 국빈들을 맞이하던 영빈관과 언론 행사가 진행되던 춘추관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네, 청와대 영빈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청와대 관람 시간이 이제 3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군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곳 청와대 영빈관 내부를 관람하기 위해 늘어선 줄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개방된 영빈관은 대규모 회의나 국빈들을 위한 공식 행사가 진행되던 건물인데요. 접견장으로 쓰였던 이곳 1층에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와 월계수, 태극무늬가 가득합니다. 각국 정상들이 오갔던 이곳에서 시민들은 너도 나도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습니다. 국빈들을 맞이하던 건물에 처음 들어선 시민들은 스스로 마치 귀한 손님이 된 것 같다며 즐거워했는데요. 시민의 발언 들어보시죠. 제가 뭐 국빈이 된 그런 느낌이었고 처음 보는 거라서 좋았어요. 아주. 예. 생소하고. 이렇게 청와대 건물 내부가 공개된 건 지난 10일 관내 개방 이후 꼭 2주 만입니다. 최근까지 쓰던 장비와 기록 등을 정리한 뒤 오늘부터 차례대로 건물 내부를 공개하는 건데요. 영빈관과 함께 청와대의 프레스센터, 춘추관도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은 물론이고 대통령 본인도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국민에게 입장을 밝혔던 브리핑룸에 들어서선 시민들은 그저 신기해했는데요. 시민의 반응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뉴스에서만 보던 브리핑실을 직접 보니까 감회가 새로운데 뭔가 좀 대우받는 기분도 들었고 즐거웠어요. 앞으로 청와대 개방 업무를 맡게 된 문화재청은 오늘 춘추관과 영빈관을 시작으로 이후 관저와 본관도 차례대로 개방해서 시민들이 한층 더 친근하게 청와대를 체험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11일까지는 청와대 건물 내부를 포함한 관람을 하려면 미리 신청을 통해 예약해야 하는데 이후엔 상시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영빈관 안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오늘 오전 경기 이천시에 있는 의류 물류 창고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 1명이 다치고 직원 14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창고에 있던 의류 300만 장이 불타면서 불길이 크게 번지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 진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지금 불이 꽤 크게 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진화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화재 현장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검은 연기가 마치 거대한 기둥처럼 창고에서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은 불에 녹아내려 뼈대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대며 화재를 진압하는 모습인데요. 부근에 논밭과 저수지 등도 보이는데 인접한 건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경기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11시 40분쯤입니다. 창고는 지상 4층짜리 창고 건물 1개동으로 연면적 14,658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창고 안에 골프 의류 300여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불에 타기 쉬운 의류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거로 보입니다. 이 불을 끄려던 30대 남성 1명이 팔에 화상을 입었고 직원 142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과 장비를 모두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층층이 쌓인 의류를 헤집어가면서 불을 끄고 있다면서 진화에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변에 인접한 건물이 없어 불이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해 6월 이천시 마장면 쿠팡 물류센터에서도 큰 불이 나 진화에 나선 소방관 1명이 순직하고 축구장 15개 규모 건물이 모두 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넉 달 만에 10,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오늘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때 받는 코로나19 검사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도 인정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환자는 어제보다 9,300여 명 적은 9,975명입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해선 3,000여 명, 2주 전보다는 10,000명 넘게 줄었습니다. 신규 환자가 10,000명 아래로 내려오기는 지난 1월 25일 이후 거의 넉 달 만입니다. 정부는 감소 추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감소 폭이 둔화하고 있어 일정 시점이 되면 정체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4명 줄어든 225명으로 닷새째 2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22명으로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23,987명으로 치명률 0.1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는 국내 입국 시 필요한 방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입국 48시간 안에 PCR 검사를 받고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입국 24시간 안에 시행한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음성 확인서도 인정됩니다. 해외에서 PCR 검사를 신속항원 검사로 대체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PCR 검사를 받을 때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다만 PCR 검사를 대체하는 것인 만큼 전문가용이 아닌 자가검사 키트 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입국 뒤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가 2회에서 1회로 줄어듭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오늘부터 검찰총장 직무대리 역할을 수행하게 된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검찰 직접사건 제안,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바뀐 법만 탓할 수 없다면서 전력을 다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송경호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오늘부터 공식 업무에 들어간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도 한 목소리로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 전력을 다해 수사하겠다는 취임 일성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오늘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김호수 전 검찰총장의 사퇴 이후 공석인 총장을 대신해서 당분간 직무 대리로서 검찰 수장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원석 차장은 오늘 아침 첫 출근길 출입 기자들 앞에서 업무에 임하는 각오를 밝혔는데 철저한 수사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검찰이 하는 일에 특별한 비결이 있을 수 없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겁니다. 바뀐 법률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사건 한 건 한 건마다 성실하게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이 차장은 또 새 총장 부임까지 빈틈없이 그리고 충실히 검찰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어려운 상황인 만큼 내실을 다지는 일에 중점을 두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오늘 취임한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도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혔죠. 네, 검찰 내 최대 규모이자 주요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검을 이끄는 송경호 신임 지검장도 취임식을 갖고 오늘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상식을 지키는 공정하고 따뜻한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는 취임사에 드러난 수사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검수완박으로 범죄자에게 혜택이, 힘없는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란 우려 속에 가만히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다면서 특히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에는 어떤 공백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권력형 비리, 시장 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 범죄나 금융 비리 등은 그 배후까지 철저히 규명하여 처벌하여야 합니다. 대장동 의혹과 삼성 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 등 중앙지검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주요 사건 수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힌 대목으로 또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김우곤 신임 서울고검장도 오늘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검찰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앞장서는 역할을 했던 만큼 취임사에서도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수완박 입법을 여러 문제가 있는 급박한 법 개정으로 평가하면서 문제점 개선, 보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앞서 출근길에는 이번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쏠린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전체적인 인사를 보면 공정하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답변도 내놨습니다. 또 오늘 함께 취임한 양석조 서울 남부지검장과 한성리 서울 서부지검장, 홍승욱 수원지검장도 나란히 유권 무죄, 무권 유죄는 안 된다면서 실체적 진실규명이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오철입니다. 자동차는 기름이 아니라 세금을 먹고 달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름값에는 부담금을 포함해 무려 8개의 세금이 붙어 있어서 비중이 상당한 편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나오는 단골 대책이 바로 유류세와 보조금 문제인데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비세라는 별명의 유류세, 김상우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유가 고공행진이 계속되자 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유류세가 지난해 11월부터 15% 경감에서 20%로 확대됐고 이달부터는 30%로 더 커졌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 등에게는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유가연동 보조금 기준을 1리터에 1,750원 5달로 확대해서 추가로 지원 중입니다. 하지만 기름값 자체가 워낙 올라 화물차 운전자들은 지원 효과를 실감 못하는 편입니다. 이게 한 30몇 년 됐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처음이에요. 올해가 처음이에요. 처음 봤어요. 휘발유가, 디젤이 휘발유보다 비싼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책 체감이 어려운 것은 유가 자체의 고공행진 탓도 있지만 애초 세금의 비중 자체가 높은 이유도 있습니다. 유류세를 30% 인하했지만 경유 1리터가 2,000원일 경우 정액제인 기준 유류세는 교통세 263원, 교육세 39원, 주행세 68원이 붙습니다. 여기에다 수입 부담금과 검사 수수료, 관세 등이 더해져서 모두 8개 항목으로 600원쯤이 부과되는 겁니다. 30%가 세금인 셈입니다. 휘발유가 1리터에 2,000원일 경우 745원쯤이 세금으로 비중은 37%에 달합니다. 유류세 인하 전에는 세금 비중이 절반이나 됐습니다. 특히 유류세는 정액제인데다가 기름 사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세수가 늘어나는 종량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해 유류세 가운데 교통세 1개 항목만 16조 원 넘게 거쳤습니다. 3대 세목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석유 제품에 꼭 필요한 부분만 부과하도록 조정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4대 정유업체는 올해 1분기에만 각각 7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의 역대급 영업이익을 챙겼습니다. 유류세는 마이카붕이 불었던 지난 1994년에 10년 한시적으로 도입됐지만 3년마다 계속 연장되며 없어질 듯 안 없어져서 좀비세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속죄를 했고 그러니 무난하다 그렇게 판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기준을. 시장의 상인님들 아니 과거 보통 과거도 아니고 이거 무슨 뭐 진짜 망신을 제대로 시킨 건데 어떻게 그렇게 묻고 그냥 묻고 따블이 어디 있어 지금 아니죠 지금선에서는. 자기들 잘못을 인정을 안 하면서 어떻게 그 만인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군의회 부의장은 안내원의 얼굴을 때렸고 다른 의원은 도우미가 나오는 노래방을 찾는 등 추태를 부렸습니다. 누워있다가 그냥 갑자기 제 얼굴을 주먹으로. 오늘 열린 이유가 뭐예요? 정상 따세요. 이유가 뭐야? 오늘 열린 이유가 뭔데? 여기 봐. 전화하지 말고 사퇴해 말고. 날상 있으면 사퇴해야지. 전화를 왜 하는데요? 정상 따세요. 정철공무원 예정공무원 농산물 물매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5년이라는 임기를 채우고 다시 기초의회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유린하는 거죠. 이게. 끝까지 책임 정치를 보여주지 못한 기초의회다. 저 YTN 박 기자라고 합니다.
의원님. 제가 지금 선임하고 있는데요. 짧게 한 말씀만 어려우실까요? 2, 제가 3분이면 조금 이따 되는데. 전화 드릴게요. 예, 이번에 그 출마하신 건 관련해서 좀 여쭙고자 해서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냥 조용히 있으랍니다. 그 이제 출마하시는 거는 계속 당연히 하죠. 예. 어떤 이제 취지로 나오시게 됐다. 저는 들을 이야기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지방의회는 지역 민심을 대변하고 지방 행정 권력을 감시하는 가장 튼튼하고 건강한 풀뿌리여야 합니다.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YTN은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지난 6회와 7회 8년간 지방의회 의원들의 징계 내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광역의회 17곳, 기초의회 226곳에 지난 8년간 윤리위원회 등의 징계 회부 내용과 결과를 정보 공개 청구했습니다. 언론 보도, 시민단체 자료와도 비교해 빠진 것이 있는지 교차 검증했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에서부터 사기와 불법 사채, 성추행이 징계 사유로 적시돼 있습니다. 성폭행한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도 진행되다가 의원직 사퇴로 일단락된 적도 있습니다. 이번엔 규모를 보겠습니다. 6회에서는 6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7회는 더 많습니다. 115명이 제명이나 출석 정지, 공개 사과 등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도덕성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야 할 지방의회 의원들이 도덕성을 잃었다면 다시 출마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초의회만 놓고 보면 징계자 가운데 67%가 이번 8회 지방선거에 재출마했습니다. 이 가운데 정당 공천받은 후보 비율은 57%. 징계 전력자 10명 가운데 6명이 소속 정당의 검증을 통과해 당명을 걸고 출마한 셈입니다. 이래서 묻지마 공천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데 국회와 지방의회의 수직적 관계에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정당 공천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인물에 대한 검증이거든요. 1차적으로. 부적격 후보들이 여전히 공천을 받는다는 것은 이 정당이 이런 기능을 상실했는 부분들이고, 주민들로부터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그 좌지우지하는 훌륭한 인재를 추천하는 대신에 말 잘 듣는, 국회의원의 말 잘 듣는 이런 인재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YTN은 앞으로 엿새간 지방의회 징계에 더해 예비후보자 정과 내용까지 전수조사해 뿌리가 썩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태를 고발합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권양숙 여사를 위로하는 말씀을 담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이 오늘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렸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의 첫 정상 외교 무대였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은 어제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방선거를 9일 앞둔 여야 정치권, 민심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정치권의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김해 봉화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있었는데요. 참석자 중에 가장 눈길을 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꼭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돌아오겠다. 5년 만에 추도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퇴임 후 첫 공개 행사였는데 특별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게 본인이 해온 말에도 부합하고 이를테면 나는 잊혀지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되겠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나를 잊어달라 했는데 큰 선거를 앞두고 퇴임한 지 불과 14일, 2주일 만에 뭔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다면 잊혀지고 싶다는 본인의 의사와도 배치되는 것이고 그렇군요. 본인 성격상, 품성상 이런 말도 아예 안 하리라고 봅니다. 그 성공한 대통령에 대해서 성공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다시 뵙겠다고 했는데 저는 절반의 성공 같습니다. 퇴임 당시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았지만 정권 재창출에는 어쨌거나 실패한 당 진영의 대통령이니까 반절쯤은 성공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방명록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당신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오늘 추도식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인상적인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메시지를 내지 않고 특별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뭔가 지금 이른바 새몰이처럼 느껴지는 그런 엄청 떠들썩한 행사 하지 않았고 좀 조용한 그런 추모 행사로 이 행사를 마무리한 게 저도 그 점이 제일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군요. 민주당이나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오늘 이 추모 행사를 굉장히 기대했던 것 같거든요. 굉장히 기대하고 지금 본인들도 자인하듯이 어떤 조금 열세에 몰려 있는 선거판을 뭔가 지지세를 결집하면서 확 뭐 큰 폭발력을 하는 계기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점을 의식해서 그런 건가요? 좀 뭐 어쨌든 좀 조용한 그 분위기 행사,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새몰이 하듯 하는 그런 행사를 자제했다는 게 저는 오히려 좀 그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 소장님, 이강윤 소장님, 김민석 그 총괄본부장, 공동 총괄본부장, 23일이 지나면 이 지방선거 판세가 조금 변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민석 의원이 왜 그런 말을 했고 기대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짐작은 하겠는데요. 그리고 항상 이 즈음이 되면 5.18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식에 이르는 요 즈음이면 추모 분위기와 특별한 정서에 젖어들었던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조금 수세에 몰려 있는 그리고 잘 안 풀려가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를 염두에 둔 이른바 기대하는 어떤 흐름 또는 역전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거는 조금 힘에 부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건 뭐 노무현이나 이재명의 티켓 파워 또는 그 사람들의 정신, 그 사람들이 추구했던 가치 그리고 그들을 지지했던 열망이 휘산되거나 없어져 버렸다라기보다는 올해의 정치 환경이나 특히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었을 때의 주요 요소들을 보면은 김민석 위원장이든가요 선대본부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은 조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 모두 지도부가 총 이 추도식에 집계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낸 한덕수 총리, 윤석열 대통령 대신 참석을 했고요. 주목할 만한 장면이나 메시지가 좀 보였습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저는 오히려 이번 그 추도식 분위기가 그야말로 뭔가 선거를 앞둔 막 으쌰으쌰하는 새몰이 이걸 계기로 해서 뭔가 반대 계기를 찾겠다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은 게 오히려 좀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취재진 질문에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다라고 전했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게 노무현 대통령과 어떤 그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라면 저게 아마 그 분위기가 그랬을 겁니다. 분위기가 뭔가 우리가 이 지지층을 결집해서 뭔가를 해보자 할 텐데 후보 시절부터 후보 되기 이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했다. 그랬다고 예, 했죠. 그렇게 좀 아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몰래 녹음한 것. 추도식에 갈 수도 있었던 것 아닐까요? 글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네. 한덕수 총리를 한덕수 총리 참석한 것도 사실은 국가 지도자로서 참석한 거니까. 근데 그분은 이제 여러 가지 심무 원료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본인 개인적인 입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했던 그런 사람과 대통령으로서 또 추도식에 참석한다는 건 전혀 다른 또 차원의 얘기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할 게 명백한 그런 상황에서 같이 가서 이렇게 전현직 대통령이 함께 이런 추모식장에 서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행사를 오히려 정치화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고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장님은 윤석열 대통령이 왜 참석하지 않았다고 보세요? 저도 방금 노 교수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얼마 전에 있었던 5.18 광주 추도식에 대거 당정 내각 다 데리고 그랬죠.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독려하다시피 해서. 그리고 그것이 꽤 인상적이었던 거 맞고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조우 그 자체가 썩 달가울 리가 두 사람에는 없긴 하겠지만 의례적으로 보면 할 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너무나 뭘 보이는 식으로 보여질 것을 우려한 것도 조금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네. 시기적으로 너무 밀착돼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야기 좀 더 나누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서 2박 3일 정상 외교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이제 두 분은 한미 정상회담 2박 3일 일정을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 짧게. 물론 정치적으로 한국의 정권 교체된 직후에 온 정치적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미국이 여러 가지로 급한 그리고 대중 패권 다툼 과정에서 미국에 꼭 필요한 것들 경제적으로 현찰도 꽤 많이 챙긴 것 같고요. 안보 경제의 중요성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그다음에 중국에 맞서는 해양 세력 미국 태평양 세력들을 다시 한번 2인 3각으로 묶으려는 듯한 그런 거 확실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무엇이었어요, 교수님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인공 두 정상이 아니고 한국 기업들이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삼성 가서 그 평택 캠퍼스 가서 그 했지 않습니까? 첫 방문 일정이었죠. 이게 텍사스에서 보고 싶은 장면이라고.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중간 선거가 지금 비상이 걸렸는데 그걸 이제 만회할 방법이 뭐냐? 국내 일자리다. 그게 첫 번째 한 얘기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캠퍼스를 반도체 같은 엄청난 캠퍼스를 해서 몇천 개 일자리를 만드는 장면이 지금 텍사스에서 벌어지길 원한다. 그거고.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그런 목적 아니면 일본을 제치고 먼저 와서 삼성을 만나고 또 현대 정의선 회장하고 또 이렇게 좀 그 친밀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제발 투자 좀 더 해달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런 기업들이 주인공이었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정치적인 이벤트를 선거와 꼭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도 많긴 합니다만 선거가 워낙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이 강조됐잖아요. 한미 동맹. 근데 이게 안보에 민감한 보수층 결집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런 분석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보세요? 그런 심리적 효과는 충분하다고 보고요. 정권 바뀌어서 막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게는 어쨌거나 미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나라인 건 분명하니까 안정을 도모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뛴다거나 민주당 후보들이 더 많은 표를 잃는다거나 그렇게 직결되는 효과는 저는 거의 없지 않을까. 적어도 이번 한미 회담만 두고 본다면. 그 한미 정상회담 후에 공동기자회견에서 여성 비율 이렇게 낮냐 미국 언론이 질문한 것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을 두고서 여야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의 답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건 미국 기자가 우리 대통령한테 질문 안 하기로 했다는데 약속을 깨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저런 질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자들은 저렇게 싫어하는 질문을 해야 마땅한 거고요. 당연히 당연한 거고. 근데 저 부분은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쉬운 부분인데 이제 아마 그 윤 대통령 질문의 취지는 그런 거죠. 지금
좀 장관으로 임명할 만한 그런 스펙을 말하는 고위급 여성 갖춘, 강요가 없다. 예. 앞으로 기회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관으로 임명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적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청와대나 이런 쪽에는 예를 들어서 내각에 배치하기 어렵다면 청와대나 이런 데서 국정을 좀 살필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좀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여성들을 좀 널리 좀 찾아봤으면 예. 좀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런 그 질문을 뭐 기분 나쁘다든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저런 점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새롭게 착안하려고 하는데 착안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여성들을 좀 배려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면 저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지원 위원장이 여가부 폐지하면서 어떻게 여성의 기회 보장하냐 이렇게 꼬집었던데. 예. 예. 그 대통령의 답변이 특히 외국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좀 적절하지는 못했다. 순발력도 떨어졌고 논리적 설득력도 좀 약했다. 꼭 장관 바로 밑에까지 올라와야만이 밀려서 승진하듯이 장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발탁 인사가 있을 수 있고. 국무위원회 선임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인 행위인 것이고 첫 번째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는 대국민 메시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발탁도 있는데 여성들이 그럴 만한 사람이 적었다라는 것은 좀 옹색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잘하겠다는 의지를 순간적으로 그렇게 말이 좀 꼬였을 거라고 짐작은 하고 싶습니다만 나이스한 답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청와대 관람객에게 영빈관하고 춘추관 내부를 지금 공개했습니다. 앞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사진을 찍고 관람을 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생중계로 전해 들었는데 이제 청와대가 다 개방이 되는데 점점 그 안에 내부까지 드러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다 공개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가보고 싶었는데 예약이 벌써 몇백만이 됐다 그래가지고 못 가고 있는데 저는 정말 저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유불리 무슨 정권의 어떤 이런 걸 떠나서 저분은 자꾸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인가요? 미신에 의해서 용산을 옮겼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도 똑같이 약속을 했잖아요. 청와대를 나오겠다고. 청와대를 국민에 돌려드리고 했는데 그럼 그것도 미신에 의해서 한 건가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거는 같이 박수를 치고 비판 꼭 할 거는 정말 따끔하게 지적하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한 말씀만 올리자면 하루에 약 4만 명씩 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날 좋고 프로야구 그 코비드도 풀리고 그래서 잠실야구장 꽉 차면 한 3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매일 4만 명 이거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리고 윤 대통령도 어느 자리에선가 그런 얘기를 하셨던데 청와대는 그 자체로 국가기관이기도 하지만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소란과 기물 파손도 일부는 있었다고 하는데 제발 이 내부까지 공개하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잖아요. 지킬 건 지켜가면서 제발 좀 그래야지 그나마 공개되는 기회가 또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문화재 대하듯이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방선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국정안정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견제론, 검찰공화국 견제해야 한다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안정론을 택한 응답자가 일단 저 조사에서는 절반가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에 담긴 민심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지금은 어쨌든 좀 현재 그 윤석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고 높은 기대가 아니었고 낮은 기대였는데 그래도 대과 없이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배 분명히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청와대 개방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산으로 옮기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현재까지. 더더구나 또 이제 바이든 대통령까지 와서 도와주고. 지난번 지방선거 완전히 거꾸로 된 판박이 같은 그런 상황이죠.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 간의 그 회담이 모든 걸 좌우해버린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민주당이 압승했죠. 그렇죠. 그거 이제 큰 요인이 됐는데 이번은 물론 그런 정도의 효과는 물론 없는데 어쨌든 그런 조금씩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그 민주당 지지율을 높이는 그리고 또 이제 그야말로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고 반면에 또 민주당이 지금 너무 스스로
어떤 자꾸 이렇게 뭐 검소한 박의 독주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무너지는 뭐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광현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조사를 보면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 흐름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전 조사 대비해서 국정 안정론은 6%포인트 정도 상승했고 견제론은 6%포인트 하락했거든요. 예. 어떤 배경 이유가 있을까요? 굉장히 큰 변화인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KSOI에서 딱 한 달 만에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 한 달 전에는 국정 안정과 독주하는 걸 견제하자 비슷했습니다. 47.5 안팎이었는데 한 달 사이에 여당을 지지해서 국정을 안정시켜야겠다가 6%포인트 뛰고 반대로 독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을 지지하는 게 6%포인트 줄었어요. 그래서 한 달 만에 무려 이제 12%포인트 차이가 나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면 오차범위 바뀌고 상당히 큰 건데 국민의힘의 자력에 의한 잘하고 있어서 스스로 자력에 의해서 점수를 땄다기보다는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 어느 정도 힘들 것은 예상은 했지만 의외로 리더십이 굉장히 부족했다. 특히 뭐 서울시장 후보 고르는 과정, 공천 과정의 난맥상이라거나 최근 터진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권 그리고 검찰 수사권 축소하는 과정에서 그 법을 통과시킬 때의 국회 운영의 미숙함이라거나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실망감 이런 것들이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자꾸 누적되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이렇게 벌어져 버린 거예요. 대선은 다 아시다시피 아주 시소 게임이었고 대선 후 한 달까지도 비등했었어요. 4월 20일까지도. 그런데 지금 5월 20일 한 달 사이에 이렇게 민심은 크게 변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민주당 내부에서는 또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갖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어요. 조응천 의원이나 이상민 의원이요. 자, 이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인천을 버리고 서울시장으로 가고 그에 바로 이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 출마했다. 저는 원래 시나리오가 있었다고 보는데 그 자체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보기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처음에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뭐 납득하려고 하는 사람, 보고 싶은 걸 보는 사람은 그걸 뭐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데 그야말로 그래서 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거죠.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것이고, 그러니까 뭐 그 전체가 뭐 이재명 후보가 뭐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계양을에 본인이 출마하지 않고 그야말로 다른 후보들 지지하러만 다녔다. 저는 그렇게 오히려 하는 게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랬다면 얘기가 달라졌을 겁니다. 내가 무슨 뭐 그러니까 자꾸 그 모든 게 시나리오에서 결국 방탄복을 입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만약에 그걸 하지 않고 본인이 출마하지 않고 이제 여러 군데 지역을 다니면서 도움을 주러 다녔다면 당시 대선 때 정말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 동정론도 불거졌을 것이고 그것이 후보들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그런 방향이 될 텐데 지금 워낙 출마 자체가 부정적인 그런 지역으로 처음부터 관점이 되어버리니까 정말 조응천 말대로 민망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어제 그제 나왔던 여론조사로 논란이 되는 여론조사가 몇 개 나왔는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가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인데 일단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여야 후보 각각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분석을 듣고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존중해야죠.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우리 후보들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수백 명씩 떼져 다니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쇼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역 민심을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한 시민단체가 여론조사가 좀 불공정한 조사인 것 같다라고 이제 공직선거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한 사항이어서 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표현을 쓴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인지도만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훨씬 유리한데
국민의힘 후보 같은 경우는 25년 동안 정치를 했고 그 지역구에서 오래 살았던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 같아요. 어떤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방금 윤형선 국민의힘 계양을 후보의 이 말이 굉장히 시청자분들께도 인상 깊었을 것이고 민주당에도 뼈아프게 들릴 거라고 보는데 아직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역 민심을 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윤형선 후보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고요. 저는 저게 그 지역의 밑바닥 정서를 상당 부분 대변하고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물론 티켓 파워나 인지도 모든 것에서 이재명 후보가 월등히 앞서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선거라는 게 꼭 그 사람의 무슨 지명도나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이 한 달 사이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변해왔다는 걸 우리 조금 전에 한번 숫자로 확인했지만 이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 흔들리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들의 실망감 이런 거를 붙잡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되돌리기에는 이재명이라는 티켓 파워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힘에 부치는 국면이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인천 계양이 호구냐? 이런 말이 처음에 나왔었는데 그 짧게 응축된 그 말이 의외로 힘을 좀 발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뭐 힘든 선거전이 되지만 설령 아슬아슬하게 이긴다고 해도 직전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에게는 성에 찬 선거 결과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본인의 체면도 상당히 숙여질 거고 많은 걸 생각하게 하고 저는 저희가 갑자기 관심 지역으로 확 부상한 선거가 됐어요. 여론조사 흐름은 그동안 어땠습니까? 그동안은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리얼미터 MBN 조사에 의하면 이재명 후보가 약 10%포인트가량 앞섰습니다. 그랬군요. 이미 이전 시간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보도를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불과 열흘 만에 최근 지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사흘 사이에 쏟아져 나온 것들에서 오차 범위 내 이내로 딱 들어있고 그것도 0.3 내지 0.5%포인트로 오히려 국민의힘 윤 후보가 조금이라도 머리 한 알 차이도 안 됩니다만 이렇게 심각하게 딱 붙어있다는 얘기는 꽤 변했구나. 이재명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치르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구나. 그런데 한 가지 이점은 있어요. 요즘 여론조사가 너무 수요가 많습니다. 광역지사, 지사나 특별시장 그렇겠네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7군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시의원, 기초의원들이 있고 또 자치단체장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볼 때는 귀찮아 죽겠는 거예요. 너무 많이 전화가 오니까 저희도 항의 전화가 오는데 그래서 응답률이 평소 지난 대선보다 많이 떨어져 있고 지극히 고관심층들만이 응답을 한 경향이 좀 더 강해졌고 또 하나는 이른바 지금 야당 민주당을 평소에 지지해오던 분들이 무기력감이랄까 정치적 발언 욕구가 현저히 감소해가지고 응답률이 낮아요. 그래서 보수 쪽이 많이 잡히고 이른바 진보가 적게 잡혀서 그 지지율에서도 꽤 큰 차이를 가져온다. 특히 계양을 같은 경우는 두 후보가 예상과는 달리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에는 그 점도 작용할 것이다. 다만 투표율에 그러면 이른바 민주당 지지층들이 이번 투표도 굉장히 낮을 것인가 그거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분이시가 한 번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도 있고 국민의힘 지지층도 있고 여론조사를 이제 전화로 물어볼 때요. 앞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허탈감이 있었을 것이다. 응답을 잘 안 할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응답 안 했을 경우에는 계속 전화를 합니까? 네. 2번 내지 3번쯤은 합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덜컥 받아서 처음에 답변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로서야 고맙죠. 그분들은 발언 욕구가 굉장히 크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는 정치에 관심이 좀 적거나 거의 없으신 분들의 속내도 자세히 듣고자 함이잖아요. 그분들이라고 투표를 안 하시는 건 아닐 터이니까. 그래서 그걸 콜백이라고 저희 전문 그 용어로는 콜백이라고 하는데 그걸 3번쯤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원구성 또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 거취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한도수 국무총리가 이제 임명이 됐고요. 지난 주말에 인준도 됐죠.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이 이제 정호영 복지부 후보 장관 후보자 거취에 대해서 물었는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 보세요? 정호영 후보자는 사실 초반에 청문회가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건 뭐겠습니까? 자진 사퇴를 바란다는 그런 뜻일 텐데 여당에서 계속 나오고 있고 아마도 이제 그 정호영 후보자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메시지를 원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만둬 주시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얼마나 미안할 것 같습니까? 미안하겠습니까? 잘 계신 분을 저기다 이렇게 내세워 가지고 그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금 그야말로 참 수모를 겪은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호영 후보자가 이런 상황에서 좀 정무적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다들 여길 텐데 본인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명확한 메시지를 원하겠죠. 정호영 그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할 일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해 왔잖아요. 양쪽 다 실기해버린 것 같아요. 지명 처리를 할 거였으면 서로 체면 손상되지 않고 윤석열 당선인 시절에라도 본인의 인사를 통한 리더십 같은 거 분명히 보여주고 국민들 정서나 뭐 언론기관에서 굉장히 많이들 이구동성으로 지적했잖아요. 그거 수용하는 것도 소통입니다. 그렇게 하거나 정호영 당사자도 최소 인사청문회 직후에 자 적어도 제가 불법이나 탈법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충분히 소명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 새 정부에 부담을 주기 뭐하니 저는 물러나고자 합니다. 서로가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 지명을 철회하자니 모양도 사납고 정호영 본인도 자진 사퇴하자니 너무 늦어버렸고 개도 구록도 다 잃어버리는 비유가 조금 세긴 합니다.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좀 딱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국무총리 인준을 놓고 격돌을 했는데요. 이제는 여야가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시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7월 여야는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합의였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정당이 맡아야만 견제와 협치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것은 결국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 정부 여당에 대한 특히 이제 정부를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과 같은 논리라면 민주당이 맞겠죠. 그러나 최소한의 법사위를 이제는 월권하지 않는 그런 정상적 기능으로 가져가게끔 하는 것은 이번에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제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갖기로 한 건데 민주당이 견제를 위해서 법사위원장 다시 민주당이 가져야겠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주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잠깐 그 얘기해서 뭐 여야 지금 지지율 얘기를 할 때 결국 민주당에서 어떤 자꾸 스스로 살을 깎아먹은 뭐 그런 것 때문에도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격차가 커졌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게 좋죠. 물론 본인들이 얘기했지만 뭐 아까 야당이 많은 게 좋다는 건 과거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안 받으랬잖아요. 여당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난 7월에 더더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바로 국회의장을 가운데 놓고 양쪽 뭐 김기현, 윤호중 원내대표가 사진 찍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불리하거나 조금 자기들이 마땅치 않더라도 그때 약속했으니까 약속대로 하겠다.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길 아닐까. 뭐 좀 낭만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정치 현실을 무시하는. 근데 김종민 의원이 한 얘기가 좀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친노 친문 얘기하는데 친노 친문도 아무개와 친하다는 거 말고 내세울 게 뭐 있냐. 근데 노무현 대통령 그랬지 않습니까? 분리해도 원칙을 지킨다. 이게 친노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조금 지금 분리하니까 옛날 했던 약속 그때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실망스럽죠. 그래서 이광수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른바 검수완박법 국회의장 박병석 중재안을 국힘이 처음에 받았다가 뒤엎어가지고 굉장히 민주당한테 혼나고 민주당이 비판 많이 했잖아요. 당신들 이렇게 계속 합의 깨면 앞으로 뭘 믿고 또 여야를 운영하느냐. 이거 작년 7월에
다음번에는 야당이 하시오 했는데 야당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입장이 이해는 가는데 그때는 야당 되지 뭐 대선에서 이길 생각이 많았겠지만 근데 이렇게 돼버렸으니 그래도 저는 작년에 했던 합의는 지키는 게 좋겠고 작년에 합의할 그리고 때 의석이 야당이 지금 맞는다는 게 아니었고 잠시만요. 국힘에 준다고 했죠. 국민의힘에 그랬었죠. 그리고 지금 의석도 민주당이 많으니까 네. 약속 지키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미국 주도로 오늘 출범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우리나라도 가입을 선언했는데요. 반도체와 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디지털 경제, 청정에너지 등을 논의하는 다자협의체의 출범 국가로 첫 발부터 함께 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지금 이 시각 용산 대통령실에서 화상으로 IPEF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 연설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참여국 정상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IPEF가 출범하기까지 훌륭한 리더십을 보여주신 바이든 대통령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동안 한국에서 일정을 함께한 바이든 대통령님을 화상으로나마 다시 뵈어 기쁩니다. 그리고 제 당선 직후 전화로 직접 축하해 주신 기시다 총리님과 모디 총리님도 화상으로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출범식에 다수 정상들이 참석한 것 자체가 IPEF의 미래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더욱 강한 믿음을 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해 주셨는데 조만간 직접 만나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참여국 정상과 참석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공급망의 재편,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글로벌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영내 국가의 공동 번영을 위한 IPEF의 출범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참여국 정상과 참석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빠른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한국은 IPEF가 포괄하는 모든 분야에서 이러한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것입니다. 특히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그리고 청정에너지 탈탄소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제 공조 체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영내국과 호혜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전 세계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최고의 통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6G 등 새로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격차 해소에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청정에너지 탈탄소 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한국은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의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해 탄소 저감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참여국 정상과 참석자 여러분, 오늘 IPEF 출범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영내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IPEF가 개방성, 포용성, 그리고 투명성의 원칙하에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읍시다.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올여름에도 예년보다 심한 더위가 찾아오겠지만 최악의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장마 초반과 장마 이후에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을 걸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맑은 하늘과 강하게 내리쬐는 햇살이 기온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서울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며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했고 남부지방은 33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온으로만 보면 7월 하순 한여름입니다. 습도가 높지 않아 폭염특보가 내려지진 않았지만 이례적인 고온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우리나라 서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들고 강한 햇볕에 지면까지 뜨거워지며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등 고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찍 온 더위는 심한 여름 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올여름 더위 강도가 예년보다는 심하지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체감 온도가 33도를 넘는 폭염일수를 기준으로 30년 평균은 10.6일, 올해는 12일 수준으로 예년보다 덥지만 역대 최악이었던 2018년보다는 더위 강도가 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기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폭염도 평년보다 많거나 작년 수준을 예상이 됩니다. 집중호우는 장마 초반과 장마가 끝난 뒤에 자주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하순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7월 하순부터 8월에는 내륙 곳곳에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특히 장마 초기 우리나라 남북의 온도차가 심해 강력한 비구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What is unusual is that most of these people have not traveled to Africa, nor have they been in any contact that we can note of animals that are exported from Africa. 네, 지금 영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린 것처럼 이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가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면서 세계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풍토병에 가까웠던 감염병이 유럽에 이어서 세계 각 대륙에서도 감염 사례가 보고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유입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 이게 천연두하고 비슷한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아프리카 풍토병 같은 것이었어요? 네, 이게 천연두는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멸됐다. 이렇게 이제 사람한테 걸렸던 병인데요. 이제 50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것은 원숭이가 가지고 있던, 즉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원숭이한테서 발견된
천연두와 비슷한 종류의 바이러스라는 것이죠. 이게 발견된 건 오래됐는데요. 이제 주로는 지금 그 화면에 나오다시피 서아프리카 또는 중앙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북두편 같이 있다가 그랬군요. 최근에 웬일인지 갑자기 유럽, 미국 뭐 여러 나라 지금 한 15개 나라 정도에서 발견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는 전 세계적으로 이 병도 또 코로나에 이어서 다른 팬데믹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원숭이 도창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근데 확산 속도는 어떻습니까? 이게 빠른 겁니까? 빠른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발견되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걱정들이 많아서 감염병에 대해서는 소위 긴장도가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발견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많은 환자들이 서아프리카나 이 뭐 콩고 이런 데 갔다 오지 않은 거예요. 또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랑 접촉한 병력도 없는데 지금 병이 생기고 있거든요. 과연 그렇다면은 발생한 각 나라의 사회에 코로나가 돌듯이 원숭이 두창도 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 감염자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온몸에 이렇게 수포가 올라오더라고요. 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일단은 저런 식으로 수포가 생길 수 있는 발진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발진이 없는 것은 두창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있어야 되고요. 이제 얼마나 빨리 나타나는 문제인데 경과 중에 저런 수포가 생기면서 일단 바이럴입니다. 이제 모든 바이러스 감염이 되게 열이 나기 때문에 열이 조금 고열이 나고요. 머리도 아프고 또 여기저기 이제 뭐 쑤시는 이런 등등이 이제 나타나고, 특히 이제 이게 바이러스가 온몸을 돌면서 임파절이라는 데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그 목이나 또 겨드랑이나 혹은 사타구니에 있는 임파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붓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주 증상 중에 하나가 발진인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그 위생 상태 측면에서 봤을 때 발진이 생기면 거기로 또 2차 감염 우려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치명률이 꽤 높게 나타나는 것이요. 이제 그 피부가 벗겨지면서 2차 감염이 생기는데 그 감염을 조절할 만한 그런 능력이 좀 없는 국가들에서 저렇게 치명률이 좀 높게 나타나는 것이고, 원래 천연두 저 병 자체는 그렇게 아주 코로나에서 처음에 봤듯이 그렇게 뭐 치명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감염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환자의 뭐 책, 침 같이 이렇게 밀접 접촉으로 전파된다고 알려졌는데 보통은 어떻게 감염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워낙 익숙하니까 코로나 우리 막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비말로 옮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손을 통해서 그 바이러스가 묻어 들어가니까 그건 기본이고요. 이제 이 경우에는 지금 쭉 보셨던 저런 수포 같은 데서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묻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수포를 이제 건드린 다음에 내 피부가 튼튼하면 괜찮은데요. 내 피부가 약간 흠이 나 있는, 상처가 나 있는 경우에는 저 수포를 만진 다음에 내가 상처가 나 있는 피부를 건드리면은 바로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그런 형태이죠.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침을 하고 뭐 재채기를 하면서 이제 비말이나 콧물 또 침 같은 게 나왔을 때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 옷에 묻어서 그 옷에 묻어 있는 바이러스를 내가 손으로 잘못 건드려서 잘못해서 내 입이나 코로 가져갔을 때 걸리는 거.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밀접 접촉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조금 이제 성적으로 더 접촉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밀접 접촉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접촉에 의해서도 다 걸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보고된 사례들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뭐 각 나라에서 보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좀 동성애 이런 데 사우나를 뭐 이렇게 이용했을 때 이제 발병이 됐다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까이서 충분한 접촉이 이루어졌을 때 발병이 되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은 얘가 지금 100예를 겨우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전파 경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가 더 필요한 상태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럼 환자의 책 그리고 비말, 침을 통해서 이렇게 감염이 된다고 하셨는데 아프리카의 풍토병이라고 하면 아프리카에서도 이게 크게 확산한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크게 확산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치명률이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제일 최근에 겪고 있는 이 코로나보다는 전파력은 훨씬 약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똑같은 바이러스라도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전파가 빠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미크론 그다음에 홍역 같은 바이러스들은 엄청나게 그렇군요. 그러면 전파력은 코로나19보다는 좀 확산하지 않고 전파력이 떨어지고 치명률은 어떻습니까? 치명률인 경우에는 지금 보고자마다 좀 다른데요. 대개 저는 한 5% 전후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지금 이 치명률은 사실은 아프리카 쪽 나라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가 좀 다른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서로 만에 하나 우리나라에 이 병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몇 %대를 이룰 정도로 높은 치명률을 보이지는 않을 거고요. 또 하나 희망적인 것은 이미 이것은 치료제가 한 2가지 정도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FDA이긴 하지만 그쪽에서 승인받은 치료제가 있고요. 또 백신도 지금 원숭이 두창을 겨냥한 백신은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그 전에 두창에 대한 백신이 지금 개발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습니다. 이 백신을 왜 개발했냐면요. 이게 생물학적 테러 또 혹은 생화학전 때문에 준비를 해서 제가 이제 본부장 하던 시절에 우리나라 군인들을 대상으로 미리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두창에 대한 백신은 어느 정도 좀 안정된 백신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상황 전개에 따라서 이제 백신에 관한 얘기 또 치료제에 관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게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걸 겁니다. 지금 하늘길도 열려서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을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예가 많지 않아서 무증상 감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을 코로나를 앓고 있는 이유는 무증상 감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었고요. 이 원숭이 두창은 아마 대개 증상들을 나타내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검역, 공항 항만에 사는 그 검역에서 걸릴 수 있을 거고 비행기를 타기 전에 검역에서도 걸릴 수, 이제 조사에서 걸릴 수 있고 이런 경우라서 저는 비교적 발견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비만 한다면 훨씬 더 철저하게 그 방역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도 이제 치료제는 확보하고 있는 겁니까? 이 치료제는 아마 확보가 안 돼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쓰인 적이 없기 때문에요. 다만 승인받은 치료제가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나라 보건당국에서 자체 개발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부지런히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치료제 확보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부터는 좀 움직여야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지금 이 원숭이 도창이 코로나19처럼 팬데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던데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첫째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마 훨씬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코로나하고 달라서 증상을 가진 사람을 즉시 격리시키면 문제가 많이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역시 전파율입니다. 바이러스가 얼마나 빨리 전파해 나가느냐가 문제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전파율이 코로나에 비해서는 훨씬 약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을 다시 이루기에는 바이러스의 특성이 이 바이러스도 크기도 훨씬 큽니다. 코로나보다 한 2~3배 정도 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비교적 안정되어 있습니다. DNA 바이러스라서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늘 생기지만 DNA 바이러스는 변이가 잘 안 생기니까 이제 그런 몇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코로나만큼 그렇게 아주 급속하게 뭐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전체적으로 퍼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것도 역시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 해주셨지만 그래도 손도 잘 닦아야 될 것 같고 위생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축구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파울루 벤투 감독이 6월 A매치 4연전에 나설 대표팀 선수 28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을 비롯해 황희찬과 황의조, 황인범 등 주요 선수들은 그대로 포함됐지만 핵심 수비수인 김민재와 박지수, 미드필더 이재성 등은 부상으로 제외됐습니다. 최강 중국을 꺾고 12년 만에 세계선수권 우승을 차지한 여자 배드민턴 대표팀이 뜨거운 환영 속에 돌아왔습니다. 지난 14일 태국 우버컵 결승에서 7시간 혈투 끝에 우승을 차지한 대표팀은 귀국 후 곧바로 서울에서 열린 환영회에 참석했습니다. 탁구 유망주 유예린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월드 테이블 테니스 유스 컨텐터 대회 15세 이하부 정상에 올랐습니다. 서울올림픽 금메달 유남규 삼성생명 감독의 달인 유예린은 아직 만 14살이 채 안 됐지만 특히 백핸드와 강한 정신력을 앞세워서 일본 선수의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오늘 서울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때이른 여름 더위는 계속될 전망인데요. 내일 서울은 한낮에 30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고 경북 경산은 34도까지 올라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와 호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7도, 대전 15도, 광주 1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중부지방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 31도, 대구 33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